암이 생길 수 없는 몸으로 바꿔줘야만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긴 먹지만 잘 이게 맞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게 바른 식사법으로 먼저 영양 케어 그리고 디톡스를 잘 쉽게 하는 방법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왔다 가셨던 분도 전에 이제 몸이 너무 아프셔서 전화로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린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두세 달 후에 기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연구소까지 직접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간과 담관 쪽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고 복수가 많이 차올라서 많이 힘드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차츰차츰 식단, 식사, 바른 영양 섭취들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니까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상당히 저도 도움이 많이 돼서 좋았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많은 패스트푸드들이 사실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많은 패스트푸드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패스트푸드 그런 음식들이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들이 폭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판매했는데 또 병을 수출하는 그런 결과도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질병공화국이다, 질병수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인의 식단을 보면 미국인 표준 식단 SAD라는 식단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라는 식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의 이 식단의 무려 57%가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시리얼에다가 과자나 빵을 먹고 점심에 학교 갔다 와서 또 냉동된 피자를 먹거나 또 냉동된 그런 레토르트 식품을 또 저녁에도 그냥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먹는 이런 식으로 냉동 음식, 가공 음식을 무려 57%를 먹고 과일과 채소 섭취는 10% 미만인 식단을 표준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200kg, 300kg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가공식품을 먹다 보니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인 간의 건강이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아주 지나치게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고도 비만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비만을 비롯해서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공화국이다, 질병수출국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별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30대 40대 초반 분들의 암 환자들을 만날 때 더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병에 걸릴 수 있고 세포가 병들고 노화되고 이럴 수 있는데 30대 40대 너무 한창 나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암 환자로 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일단 자기 몸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관리를 못했었고 또 그냥 바쁘게 살았었고 특히 어떤 마음의 큰 충격과 상처 아픔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패턴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몸만 반드시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어떤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요소들도 몸에 영향을 흡수하듯이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특히 더 안쓰러운 것은 정말 암 환자분들 만나면 굉장히 열심히 산 분이에요. 그냥 한가하게 이래서 암에 걸리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항진이 됐을 때 이제 암세포가 면역질 균형이 깨지면서 발현이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정말 꼼꼼하게 살고 특히 남을 위해서 또 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자신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긍정적이고 기쁜, 많이 웃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의 바탕에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적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어떤 비교에서 나는 평범한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일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만남들로 인해서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어떤 만남이나 비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오랫동안 마음에 큰 묵은 상처들을 꼭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어떤 방법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고민에서 결혼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한 실패인 것 같아요. 결혼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 관계를 할 수가 없고 또 상처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인간관계 부분이 크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 부분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거나 되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일을 할 때 자아 존중감, 그것도 기쁘게 할 수 있죠. 어떤 일이라도.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암 치료는 보통 3대 표준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 항암, 이 세 가지를 하고, 때로는 여기서 항암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 수술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암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저는 암은 국소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암 조직을 방사선으로 태우고 수술로 떼내고 항암으로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없애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전이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암의 이 생존율 자체는 굉장히 올라갔지만 여전히 암 사망률은 재발과 전이로 인해서 90%가 사망을 합니다. 또 한 번 암을 경험을 하게 되면 평생 암 환자라는 그 생각, 의식이 떠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과 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국소질환으로 보는 관점, 이것이 저는 현재 암 치료의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은 재발과 전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암은 전신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유방암 걸리면 폐암이나 림프암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미 한번 암이 노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뭔가 면역에 불균형이 온 거고, 이 암세포의 이 씨앗은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국소질환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신질환으로 보고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해 나가야 되는 목표 지점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 신진대사라는 말에서 이 대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사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흡수해서 또 잘 배설하기까지의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된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청소년들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신진대사가 좀 떨어진다 하면 이제 점점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고 호르몬 분비라는 거 줄고 소화 요소도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왜 대사질환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쉽게 말하면 영양이 잘 들어오고 신진대사 과정 중에 발생한 독소들이 잘 배출이 되면 세포가 재생하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포가 잘 재생이 안 된 불량품이 생긴 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가 늘 분열되고 또 이상하게 만들어진 세포가 제거가 되면 괜찮은데, 돌연변이 세포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더 무한증식한 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면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암을 국소질환으로 또는 유전질환으로 보지 않고 전신질환으로, 대사질환으로 봤을 때는 암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고 이후에는 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몸을 또 관리하고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병원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이런 걸 명확하게 안내는 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만의 방식을 막 찾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상한 버섯 같은 걸 먹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암에 걸렸다는 것은요,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생활 방식에서 몸과 마음에 있어서 독소가 되는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 담배를 피웠다,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 잠을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야근을 하고 일만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 같이 독소가 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영양이 되는 것을 또 몸과 마음에 흡수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마음으로도 스트레스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를 해줘서 좋은 마음 갖고 또 좋은 긍정적인 마음, 또 잘 웃을 수 있고 감사하는, 또 항상 이제 기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몸과 마음, 우리 삶에 모두 다 적용을 할 때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질환이라고 할 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이런 것들을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병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라는 측면에서 더 넓은 의미로 암은 대사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최초에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암을 가족력과 어떤 유전자, 운명적인 것으로 많이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집은 암이 가족력이 있어, 암 밭이야 막 이러면서 암 무슨 암 하면서 암에 걸린 집안이고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을 또 치료하는 관점에서 막 해독 치료하는 어떤 무슨 힐링 센터나 어떤 그런 기관들에 가셔서 약간 보완 대체요법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2015년에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보스턴 대학의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암세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무산소호흡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바뀌어서 정상세포가 하지 않는 다른 대사를 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밝혀진 거냐? 사실 그게 아니고 이 토마스 세이프리드 이전에도 무려 약 100여 년 이전에 1931년에도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암세포의 대사를 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페드리센이라는 학자도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저는 유전 질환이다, 뭐 가족력이다 이런 거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분자생물학적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합니다라고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력일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그 확률이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5에서 10% 미만이고요. 90% 정도는 암은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세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암세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미 확인을 했는데요. 정상세포 확연하게 다른 점,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입니다.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옮겼더니 정상세포가 세포막에 있는 핵산이나 유전자를 바꾼 것도 아닌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뀝니다. 반대로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을 했더니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족력으로 인해서 유전자는 가족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세포에 있는 핵산에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변성된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암의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가 암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아무리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도 이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약이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항암제가 잘 듣기도 하지만 잘 안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암의 유전자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또 같이 반증을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DNA가 발현되는 그 과정, DNA 메틸화, 히스톤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암에 걸렸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암에 걸린 유전자가 나에게 와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어떤 생활 습관, 음식, 몸의 움직임, 공기 오염, 어떤 환경적인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닮을 경우에는 같은 암에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음식,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라면 부모님의 질병을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도요, 우리는 요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2주 안에, 수개월 안에 개선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부모님이 50대에 당뇨에 걸리셨다. 나도 50대 즈음엔 당뇨에 걸린다. 이런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것이 요즘은 거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일으킨 게 아니고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으로 봐서 이걸 바꾸는 환경적 요소, 또 후성 유전학처럼 DNA가 발현되는 어떤 환경적 요소가 질병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분이 좀 나빠도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몸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잖아요.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도 일단 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소기관인데요. 세포막으로부터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가공식품만 너무 먹는다. 그러면 세포막도 손상이 됩니다. 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영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불량한 식이 습관이 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받았을 때, 또 그 대기 오염, 환경 오염,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곳에 살 때, 사람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세포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될 때, 이렇게 만드는 모든 환경 요소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변성시키는 거죠. 70대 어르신이었고요. 이분이 한 50년 정도를 불면증을 앓다가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2달 정도는 제 책과 영상을 보고 과일과 채소 위주,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고 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실천을 했더니 50년 불면증이 사라졌다라는 굉장히 뿌듯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암이 이제 전립선암 PSA 수치로, 항원 수치로 측정을 했는데 일단은 현재 전립선암 3기 이 수치였고 이것을 온 가족은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수술이 내키지 않으셨고
어차피 수술을 해도 삶의 질이 확 떨어지면서 재발과 전이에 대한 공포가 있을 바에야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냥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저의 이제 의견에 공감을 하셔서 몸 전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상담받으셨습니다. 제가 뭐 늘 하듯이 아침에는 과일인데요. 그래도 암 환자분들은 너무 고당도 과일보다는 뭐 블루베리나 키위나 사과 이런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점심 저녁에도 일단 무조건 저는 소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많이 놓고 드시는 것보다 정말 뭐 고구마나 단호박 정도로 식사를 맞춰도 되고 간단한 뭐 두부나 뭐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간단한 식사, 또 쌀밥도 너무 많은 양보다는 좀 적은 양을 드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좀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운동. 그랬을 때 이분이 하루에 그 아파트 계단을 약 11층 정도였는데 3-4번을 매일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 미움이나 원망이나 굉장히 용서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를 할 때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암의 스위치가 켜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렸고, 감사와 또 많이 웃는 것을 언제든지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실천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진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게 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진짜 용서를 하게 되었고, 음식, 식단과 운동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4개월 만에 그 정상, 전립선암 PSA 수치가 정상으로 딱 떨어지게 됐고, 무엇보다 이분이 너무 이 삶에 대한 감사와 그 삶에 대한 애정이 막 솟아나서 70대셨는데 다시 삶을 재기하고 싶다. 어디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나는 정말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30년이 남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 삶에 대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정말 기쁨을 주신 분이었고, 또 이분도 그 많은 가족들이, 의료인들이 많은 가족들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많은 가족들이 반대했던 이 수술을 수술을 하라는 더 이상의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암이 대사질환이고 국소가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몸 전체 환경에 충분한 산소 공급, 충분한 영양소 공급,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잘 맞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암 치료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 세포는 좋은 산소와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무산소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몸이 일단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림프순환이 안 된다거나 독소가 많은 생활을 계속 했다거나 영양소가 뭐 엄청나게 부족했다거나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라도 무산소흡을 하면서 다른 대사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이분의 경우 마음을 치료했잖아요.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용서하게 되고, 정말 이거는 인생에 너무 큰 변화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해내셨을 때 자율신경계가 확 바뀌는 거죠. 암은 대부분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됐을 때 면역의 그 질서가 깨지면서 암세포가 점점 자라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암에 걸린 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굉장히 남을 위해 헌신하고, 네,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고 많이 웃고 용서하는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 바꾸니까 암이 사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암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어떤 표준 치료, 딱 눈에 보이는 암을 싹 제거하는 것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행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암은 분명히 몸의 신진대사를 바꾸면, 또 마음의 질서를 바꾸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됩니다라고 절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뭔가 여기 혹이 팍 달려 있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떼어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수술로 인한 혹을 제거하는 방법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암과 방사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독한 약을 먹게 되면 또 다른 장기, 간이나 뭐 신장이나 다른 장기에 부작용이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나 항암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수술을 꼭 해야 한다라는 상황에서는 저는 뭐 제거하는 정도는 마음이 편해진다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계속 불안한데 수술, 방사선, 항암 너무 하기 싫어서 마음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제가 말씀드린 교감신경은 계속 항진되거든요. 그럼 면역의 이 기능이 계속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술 정도는 하고 뭐 그 이후에 재발 전이되지 않도록 몸 전체를 바꿔주는 노력, 또 부교감신경계,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잘 맞추는 노력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하신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암을 경험하고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암 생존율 통계에는 그 오류가 있는데요. 암 환자의 생존율을 볼 때는 5년을 생존하면 생존율로 봅니다. 암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살아있다면 이제 생존율로 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환자가 5년 일주일이 지나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면 이 통계까지도 사실 생존율에 넣는 거죠. 이렇게 측정한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냈을 때 약 72%로 암 생존율을 냈습니다. 그러면 암 5년 동안 만에 생존율을 본다는 것은 사실 한 개인이 5년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 생존율 자체가 5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되고 뭐 6년째, 뭐 7년째, 8년째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이것을 생존율로 넣는다는 것이 조금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암 생존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을 경험하고서도 이후에 쭉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암 생존율을 바라볼 때는 그게 5년이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되겠죠. 평생이 아니고 수술하고도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5년 동안의 생존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 통계가 나왔고 만약에 그 숫자가 높을수록 물론 안심은 좀 되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수치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더 건강하게 5년 이후에도 5년 통계가 이러니까 5년 이후에는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5년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00년 전에 이제 독일의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당시 불치병이었던 폐결핵, 피부결핵, 그리고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한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 식사법의 핵심은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사과와 흡수가 잘 되는 이 채소들의 성분을 가지고 몸속에 저류되어 있는, 세포 속에 저류되어 있는 나트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막스 거슨 또한 자신의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독일의 이 주식이 염장 소시지와 그리고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스 거슨이 이 음식 때문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저류가 돼서 이것을 이제 빼내려는 시도를 과일과 채소 주스로 시도하게 되었고 또 커피 관장이라는 걸 통해서 간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장도 빠르게 해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막스 거슨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집어넣고 나트륨 또 그 외에 많은 독소들을 제거하는 방식, 그것을 간을 튼튼하게 하고 또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치료들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세포 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봐도 정상세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만났을 때도 세포 기능이 문제가 있는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포의 이 나트륨과 칼륨이 세포막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미네랄 밸런스가 있는데요. 이 세포막의 기능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끼리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서로 소통하고 뭔가 하면서 사회에 또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잘해야 뭔가 일이 만들어지고 잘 되듯이 우리 몸도 세포는 수많은 이 신호를 전달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이 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세포 기능 장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막스거슨이 한 방법은 그냥 가장 그렇게 근본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무려 100년이나 지난 시점에도 이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세포에는 저류된 나트륨을 제거하고 또 칼륨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도 대한제한거슨의학회도 있고 또 막스 거슨의 이 딸 샤롯 거슨이 멕시코에서 거슨 이 테라피, 거슨 연구소를 계속 운영하고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스 거슨의 이 치료법은 정확하게 이 거슨 연구소에서 하는 방법을 잘 따라하는 게 좋은데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실 분들이 조금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커피 관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기도 한데 저의 생각의 경우에는 암 환자가 만약에 정말 가고 싶으면 많이 먹고 몸에 독소가 진짜 많은 생활을 한 거 본인이 알잖아요. 뭐 술도 많이 먹고 만약에 정말 독소가 많은 몸 상태에서 이것을 천천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 관장의 경우에도 관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평생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의료인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봤는데 모든 것들은 인위적으로 뭔가 하게 하는 순간부터 자연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팔에 깁스를 하면 일주일만 깁스해도 여기 근육이 물렁물렁해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관장을 너무 오래 할 경우에는 장이 무력하게 바뀝니다. 장무력증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 장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장무력증이 오고 늘 평생 그거를 이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제 몸에 독소 생활을 많이 해서 독소가 많은 분들은 커피 관장까지 해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스트레스성으로 굉장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암이 발현된 분 경우에는 과일, 채소만 먹었는데도 암에 걸렸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던 분도 계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꼭 굳이 커피 한 잔까지 이런 걸 하기보다는 마음의 건강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막스 거슨 치료법은 과일과 채소 성분을 통해서 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 몸에 좀 독소를 빨리 빼내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독일에서는 하루 13잔의 녹즙을 권하는데요. 한국형으로는 하루 5잔에서 7잔 정도의 채소 녹즙을 드시는 것, 또 과일류도 좀 같이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에서 와인버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6가지 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은 무제한 성장한다입니다. 분자적 성장 인자라는 게 있어서 암세포는 스스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무한히 자라지 않잖아요. 일정 수의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가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원래 정상세포에는 이게 종양이 되지 않도록 불량한 세포가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로 계속 분열하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한히 증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데 바로 세포 자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자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세포 자멸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의 분열 횟수를 조절하고 이제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주면 분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멸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다입니다. 네 번째는 암세포는 무한 복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자궁암에 걸린 여성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그 배양액을 가지고 계속 키웠던 거예요. 근데 배양액만 주니까 이 환자가 사망한 지 약 9년 후에도 이 암세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스스로 계속 무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암은 그 자체로 계속 성장하고 더 분열하려는 그 특징으로 인해서 혈관 신생을 합니다. 주변의 혈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재발과 전이를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조직 침습과 전이입니다. 이런 혈관을 만들어서 자라면서 바로 다른 조직으로 침입하게 되고 그 조직으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정상세포에서는 그 자리에만 있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죠. 이 6가지가 정상세포와 바로 다른 점,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암이 한번 생기게 되면 우리가 뭐 0기다, 1기다, 2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뭐 0기일 때 발견했다. 그럼 굉장히 안심하면서 그래도 충격을 받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더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3기다, 4기다 하면 많이 또 불안해 하시잖아요. 또 막 그냥 뭐 포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암세포가 무한하게 성장한다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몸 전체에 이것이 퍼질까봐 걱정하고 이제 공포스러워 하는 거죠. 특히 암이 만약에 그냥 혹처럼 있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더 이상 자라지도 않는다라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가끔 뭐 혹이 나거나 뭐 사물 같은 거 나거나 뭐 더 이상 크게 자라지 않는 이상 뭐 주변에 어떤 뭐 독소를 뿜어서 주변 조직을 뭐 괴사시키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 무한히 성장하는 그 특징 그리고 혈관을 만들어서 주변 조직에 침입하고 전이까지 한다라는 이 특징 때문에 암을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좀 자라지 않게 만드는 그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찾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크게 걱정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저도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가설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과 자료들을 천천히 읽어보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절대 갑자기 어디 밖에서 튀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발암물질을 몸에 바르면 발암물질을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큰 발암물질에 노출 없이도 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의 정상세포가 내 몸의 어떤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암세포로 바뀐 겁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뭐 오토바르부르크 효과나 페드리센이나 토마스 세이프리드 분자생물학적으로 암이 대사질환이다를 밝혀낸 학자들에 의하면 암은 무산소호흡을 하는 상태이고 미토콘드리아가 변성된 상태다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정상세포는 산소호흡을 해야 되는데 왜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될까? 바르부르크 효과에 의하면 정상세포도 약 35% 정도로 산소를 줄이면 세포가 발효대사를 시작하고 60% 정도 산소를 줄이게 되면 정상세포가 다 암세포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산소 농도만 가지고도 한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내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산소를 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을 지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몸의 또 하나의 다른 치유 메커니즘인 겁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마치 고혈압처럼 고혈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혈관이 좁아지고 지방이 끼면 신장이 모세혈관까지 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세게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살기 위한 반응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의
몸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거라면 우리 몸이 암에 한번 걸리게 되면 면역계, 혈액순환, 어떤 모든 림프계가 총동원해서 암의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몸이 암의 성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내 몸이 살 수 있도록 몸이 바꿔준다는 겁니다. 몸이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오고 자율신경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몸이 더 이상 암세포로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암은 줄거나 사라지는 일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암은 내가 내 몸에서 나를 죽이려고 내 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내 몸을 살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치유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할 때 일부러 마우스의 종양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제 종양 모델을 만들 때 선택하는 마우스는 애초부터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마우스입니다. 흉선이라는 면역기관이 일부러 제거가 돼서 종양이 빨리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는 이제 보통 논문 프로토콜을 보고 실험을 하는데 논문 프로토콜에 3,000개의 암세포를 셀라인 생리식염수에 넣은 상태에서 피하에 주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제 마우스 동물 실험들을 했는데 프로토콜 그대로 실험을 했는데도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피하에 종양이 딱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그 피하의 종양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000개의 셀라인에 담은 암세포가 아니고 이제 10배를 늘렸습니다. 3만 개. 그래도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또 10배를 늘렸습니다. 30만 개. 또 잘 안 생겨서 제가 최종 3천만 개까지 늘리고 암세포가 셀라인에 살지 않고 정말 확실하게 생기라고 아주 영양의 균형이 풍부한 세포 배양액에 담아서 마우스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때라 비로소 약 2주 정도 지나니까 단단한 혹이 생기더라고요. 암을 진단할 때는 1cm, 이 일기를 진단할 때 직경 1cm의 혹을 암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때 약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3,000개의 세포수를 넣었으니 얼마나 많이 넣은 거예요. 그것도 100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우스입니다. 손바닥 위에 아주 작은 마우스인데 3,000개의 암세포 이전에 3,000개, 30만 개, 300만 개 이 모든 암세포들을 마우스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아무리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뭔가 이 마우스는 이 실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 이런 게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냥 면역력 그 흉선은 없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온 암세포에 대해서도 이 마우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해결을 다 했다라는 거죠. 사실 흉선이 없지만 혈액 안에는 백혈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은 면역력을 가지고도 3,000개, 3만 개, 30만 개 이런 암세포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생명체가 암세포를 넣는다고 그냥 걸리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또 제가 이제 암연구소에서 암세포를 매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계속 암 만지는데 너도 암 걸리는 거 아니냐, 암 걸리기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암세포를 장갑을 끼고 만지긴 하지만 일반인보다는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스 거슨의 책에는 한 실험이 나오는데 1800년대에 장 조제프라는 사람이 그 성 루이 병원에서 그 파리에 있는 성 루이 병원에서 당시에는 이제 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암세포를 직접 주입을 해서 암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직접 테스트를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의사이면서 본인과 학생들에게 유방암 환자의 세포 조직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암세포를 주입을 했지만 외부 것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열이 나고 이런 약간의 반응은 있었지만 암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산소 호흡을 하고 정상적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한 몸 상태, 비교적 건강한 몸 상태에서는 암세포를 인위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암이 그렇게 쉽게 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생명체는 암에 걸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연구원으로 일할 때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배양을 했었는데요. 이제 분자생물학 그런 실험을 했던 연구원들은 굉장히 흔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그 세포 배양 기구에 디시나 삼각 플라스크에 세포를 심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포 배양액을 잘 넣어줘야 돼요. 누구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살듯이 세포도 좋은 세포 배양액을 먹어야 삽니다. 이 세포 배양액에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여러 지방산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마치 보약처럼 소의 혈청, FBS라는 소의 혈청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 배양액의 처음 색깔은 핑크색이에요. 이건 지시약이 들어있는 건데요. 핑크색은 아주 배양액의 처음 세포가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신선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세포가 이 밥을 계속 먹고 소화시키면서 지시약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주황으로 갔다가 노랑으로 바뀌는데 주황색이나 노란색 시점에서는 반드시 배양액을 교체해 줘야 돼요. 핑크색의 또 깨끗한 배양액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세포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죽음을 맞이한 원인은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대사 찌꺼기로 인해서 내 독소로 작용해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가 꼭 먹어야 되는, 세포의 생명을 위해서는 세포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 그리고 배양액을 교체하는 이 해독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포 키우고 배양액 넣어주고 노랗게 되면 이제 바꿔주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건강의 관점으로 많은 자료를 찾고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영양을 강조하고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들 또는 외부 독소들, 이 독소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든 또 한 생명체든 누구나 꼭 필요한 영양은 흡수하고 독소는 제거하는 해독작용이 원활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산화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음식과 이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산화가 되냐면 일단 인산이 많은 음식이에요. 인산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에 인이 많습니다. 또 우유와 유제품에도 인이 많습니다. 인산이 들어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산성화되고 너무 곡물 중심의 식사를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쌀밥을 좀 많이 먹어도, 지나치게 먹어도 몸에 이제 인산이 많이 발생되면서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역시 산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또 당분만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 지방도 같이 먹게 되면서 초과된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지방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말 그대로 그냥 독소입니다.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포막이나 세포 DNA나 또 혈관이나 여러 조직들을 공격하고 쌓여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성분들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산화가 되면서 많은 질병의 원인인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성화도 되고 또 암에 잘 걸리는 체질도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눈 뜨면서 생활하고 또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늘 독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가서 양치질을 하고 비누나 폼을 사용해서 세수도 하고 또 샴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화학 성분이잖아요.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는 만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도 천연 섬유가 거의 없잖아요.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000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100% 퓨어한 자연의 음식만 먹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포장된 음식들, 뒤에 뭔가 성분이 써져 있는 음식들 다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에도 작게는 30가지, 50가지 그 이상의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년만 해도 약 25kg 정도의 양을 무려 330가지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 씻고 먹고 또 생활하는 환경, 또 우리가 공기도 도시에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매연도 많이 있고 늘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또 공기 중에 또 수은이나 여러 중금속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연에는 납 성분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독소에 늘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단 독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죠. 우리가 최선의 건강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완벽한 건강법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 그 100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그래도 최대한 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유해가스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일부러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하면 더 좋겠고, 음식도 늘 가공식품만 먹으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꼭 자연식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 한 끼, 또는 밖에서 건강식으로 먹는 건강한 샐러드, 포케 같은 음식 한 끼 정도는 꼭 자연식으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용기들도 조금은 좀 노력하면 좀 줄여갈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의 의식을 가진다라면 독소가 많은 환경들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기가 너무 탁하면 바로 저는 이 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어지럽고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공기가 맑은 곳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좀 맞는 최적의 환경을 어느 정도는 만들고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건강법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먹었을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차콜 캡슐이라는 것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가정 상비약처럼 하나씩 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동 효과를 보거나 나름대로 물을 좀 많이 마신다거나 채소 즙을 좀 마셔서라도 가공식품을 먹고 어떤 과식했을 때의 몸 상태를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해독하고자 하는 조금의 노력만 더해도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픈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부족하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한 2시간만 움직여도 지쳐서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좀 극도로 피곤이 좀 심하고 몸이 약한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당연히 중금속 같은 수은이나 알루미늄이나 납 같은 중금속은 없어야 맞는 거고, 16가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 셀레늄 이런 여러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네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트륨이나 칼륨, 아연과 구리 이런 식으로 미네랄의 비율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잘 맞아야만 인체의 대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피곤한 분들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나트륨과 칼륨, 그러니까 제가 막스 거슨이 지목했던 칼륨이 너무 부족하고 나트륨이 너무 세포 내에 저류돼 있을 때 세포 부종과 함께 제대로 된 기능이 되지 않는 암 환자의 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몸이 너무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나트륨, 칼륨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의 흡수 문제도 있겠고, 음식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을 흡수하는 소장, 점막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특히 나트륨 칼륨 비율이 스트레스 지수를 또 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도 이 나트륨 칼륨 대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이 미네랄 균형을 만들 때 내 몸도 여러 장기와 여러 순환들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보통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굉장히 몸이 피곤한 것을 호소합니다.
아까 나트륨 칼륨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피곤하고 또 굉장히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포 밖에서 이렇게 이 대사가 깨어질 경우에는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나게 되겠고,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암세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극심한 어떤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또 몸에서 에너지가 계속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상처가 나도 잘 회복이 안 된다거나 평상시와 좀 다른 몸을 느낄 때 이것은 혹시라도 암 환자의 암의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닐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몸이 피곤한 증상과 암과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다고 다 암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연결하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좀 지속적인 극심한 피로가 있다 이럴 때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암세포는 무한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고, 정상세포는 적당한 세포 분열을 하고 멈추게 되는데요. 두 세포의 큰 대사의 차이는, 암세포는 산소호흡을 하지 않고 발효대사, 해당 작용을 해서 자기만의 에너지를 따로 만들어냅니다. 원래 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당분도 사용하지만 산소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총 38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정상세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가 줄어들거나 또는 산소가 있어도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더 에너지를 만들기 어려운 방식의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이 관점 때문에 포도당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쌀밥도 안 먹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정말 지방하고 고기만 먹어야 될 텐데, 그보다는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몸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호흡을 하지 않고 발효작용, 해당 작용을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이 정상세포와의 확연한 차이점으로 보고요. 이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계속 스탑을 하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확연하게 이제 망가져 있는 상태, 변성이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치료하는 관점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개선하는 쪽으로 잡아주는 것이 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사적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예쁜 색깔들에 들어있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에 그 보라색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있고요. 사과에도 그 빨강색 성분의 퀘르세틴, 딸기에 피세틴 이런 성분들, 토마토에 라이코펜 이런 것들을 식물 영양소라고 합니다. 식물 영양소는 특히 많은 암을 연구하는 그 제약 회사나 연구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거나 혈관을 만들어서 증식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막아주는 거죠. 또 암세포를 잘 처리하는 면역세포, 백혈구들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A, C, E 같은 경우에도 항산화 비타민이라는 별명도 있고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식물 영양소가 하는 역할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영양 성분입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세포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대부분 식물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자주 먹었던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이런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색깔 있는 과일과 또 채소 성분이 들어있고 다양한 항산화 비타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을수록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혈관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백혈구가 면역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활성산소가 공격하는 게 또 세포의 DNA, 또 미토콘드리아, 또 세포막, 혈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암의 미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포 단위, 조직 단위, 혈관 단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활성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암세포는 더 많이 늘어나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유방암 사기 환자 약 30명에게 식물성 식단을 준 그룹과 또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먹은 유방암 환자들은 약 8주라는 기간 동안에 체중이 줄고 피로감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식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서 확실한 비교, 대조 실험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먹었던 식물성 식단의 주 음식은 과일류, 채소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먹었을 때 암 환자들의 어떤 피로도나 체중 감소나 감정적으로 또 스트레스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암 환자들이 저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고기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고기 자체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콜린 캠벨이 주도했던 차이나 스터디에서도 고기 단백질이 칼로리의 20%를 넘었을 때 많은 이제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암 환자 많은 질병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IGF-1이라는 인슐린 성장 인자예요. 인슐린 성장 인자는 세포 분열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인자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성장 인자가 동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나 돼지라면 동물들의 성장 속도에는 맞는 성분들입니다. 동물들은 뭐 1년 정도면 다 크니까요. 근데 사람은 세포가 그렇게 빠르게 자라지 않잖아요. 사람은 아주 느리게 15년, 18년 이렇게 느리게 성체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 필요한 정도가 다릅니다.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는 그 IGF-1이 동물성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도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아미노산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단백질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이라고 한다면 콩만 생각하시는데요. 콩에 단백질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콩 외에도 견과류에도 단백질도 많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것도 좋은 기름이 되면서 염증 작용도 같이 일어나게 되고 과일에도 1% 정도, 채소에도 많은 경우에는 5%, 10%, 아스파라거스는 27% 정도가 또 단백질이고 김에도 36%가 단백질입니다. 이런 해조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버섯에는 우유보다도 무려 2배 정도나 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일 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단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더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좀 피해 주시고 생선, 이제 해물류도 좀 줄이거나 가끔씩 기호식품으로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바다나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다 보니까 암 환자들은 일단 독소가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은이나 어떤 납이나 이런 알루미늄 이런 성분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수은이 많이 생선,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수은을 좀 섭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생선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산소를 그냥 무턱대고 신경 안 쓰고 살기가 쉬운데요. 충분한 산소 공급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기가 정말 좋은 곳에서 피톤치드가 있는 곳에서 자연이 좀 어우러진 곳에서 산소 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보통 때라 할지라도 복식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몸의 말초까지도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흉식호흡입니다. 흉강 위쪽으로, 복강 위쪽으로 이루어지는 흉식호흡이고요. 그 복강 아래쪽으로 배가 불룩하게 나왔다가 배를 쏙 다시 수축시키는 그 복식호흡을 할 때
더 많은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암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무산소호흡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신다면 산소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하는 습관, 복식호흡이나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숨을 쉬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식단입니다. 과일류 500g, 채소류, 채소는 너무 지나치게 가스가 차지 않는 양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g 정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0g, 400g일 수도 있는데요. 채소류 정도 드시고 콩류, 견과류는 한 50g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채소죽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원료도 되고요. 또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의 원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 채소류, 콩류, 견과류를 일정량을 꼭 챙겨서 드실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의 영양과 또 면역 반응, 항염, 항암 반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입니다. 암세포는 낮은 체온에서 더 잘 생긴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의외로 체온이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연구소에 오시면 이렇게 손 체온을 꼭 체크를 해보는데 손발이 너무 차가운 분들이 좀 많으세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좀 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것 또 같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노폐물이 많이 잘 쌓이지 않도록 림프 순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운동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또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 어싱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좀 날씨가 추우면 어싱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맨발 걷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식사하시고 저는 제자리 걷기라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체온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꼭 체온 상승을 위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서 몸이 꼭 차가운 분들이라면 생강과 계피를 사용한 열 유발 물질을 꼭 같이 차를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생강 계피차 같이 드셔도 좋으니까요. 체온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요. 바로 자율신경계 균형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암 환자분들의 경우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교감신경이 좀 항진이 됩니다. 콜티졸 호르몬도 좀 나와서 우리 몸을 좀 긴장하게 만들고 혈당, 혈압을 살짝 올리고 또 근육도 수축시킵니다. 그거는 일하기 위한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나른하면 공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는 시간 동안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게 저녁 집에 와서도 야근을 한다거나 집에 와서도 계속 몸이 긴장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와서도 또 스트레스가 있고 또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또 갈등과 고통이 계속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몸은 계속 수축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수축되어 있고 또 면역세포 중에서도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과립구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에서 몸은 암세포가 잘 생기는 쪽으로 면역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반드시 교감신경이 항진된 낮 시간 동안을 보냈다면 저녁 시간대는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시간으로 이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녁에 오시면 일단 다 모든 걸 잊으시고 집에 오시면 낮 동안에 일했던 것도 다 잊고 사업 조금 잘 안 되는 것도 다 잊고 몸을 완전하게 이완시켜주는 릴렉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신욕이나 족욕도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발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마음 심리적으로는 많이 웃는 것, 또 좋은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기뻤던 일 생각한 것, 또 내가 잘한 거 생각하는 것, 또 감사한 거 생각하는 것. 감사를 치료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감사일기 쓰거나 저는 감사합니다 100번 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또 긍정의 에너지로 채우는 방법들, 이게 다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보통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 병원에서 주최할 때도 반드시 웃음 치료를 넣습니다. 웃으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럼 우리 뇌는 억지로 우는 것도 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인체의 또 면역의 균형이 바로잡아지면서 이제 암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율신경계의 균형,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음식은 해도 마음 바꾸기는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목숨 걸고 음식만큼 마음 바꾸는 것 같이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산소 공급, 충분한 산소 공급, 식물성 식단,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식단, 체온 유지, 운동과 또 체온을 올리는 따뜻한 차, 네 번째로 자율신경계 균형. 이렇게 해서 암이 찾아오지 않는 몸, 잠깐 왔다가도 암이 떠나가는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이 찾아올 수 없는 몸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면 사실 암이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보처럼 약간 그냥 헤헤하고 그냥 하하하고 항상 그냥 웃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좀 성격들이 암이 좀 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몸으로는 제가 늘 산소 호흡 말씀드렸잖아요. 또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산소 대사를 잘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세포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 이 세포들은 신진대사를 결국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는 과일, 채소류, 콩류, 견과류를 필수 식품으로 일단 먼저 드시고 나머지 음식들은 조금 자유롭게 드시더라도 즐겁게 긍정적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적색육을 발암 물질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고기를 즐겁게 먹는 것도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럼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가끔씩 그런 음식을 즐기시면 저는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매일 가공식품 먹는 것, 또 매일 술을 마신다거나 흡연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기능이 좀 활발하고 식물성 유지의 식단을 즐겁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암이 찾아올 수 없는 몸이 될 것 같습니다. 암을 국소질환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분만 치료를 하고 병원에선 치료가 맞춰집니다. 유방암이면 유방암에 대한 수술만 끝내고 자궁암이면 자궁에 대한 전립선 아니면 그쪽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몸 전체에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암은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씩 생긴다. 그런데 면역력이 좋으면 이 암세포가 사라지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점점점 자라난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은 그 하나 걸린 것만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고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된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소질환으로만 본다라면 재발과 전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거죠.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도록 몸 전체 환경이 암이 생길 수 없는 몸으로 바꿔줘야만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암을 국소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신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암 환자는 식물 영양소가 좀 풍부한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다라고 알려진 블루베리, 베리류 과일이 좋겠죠. 안토시아닌,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암의 성장을 늦춰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같이 베리류로 속할 텐데요. 딸기류 과일도 좋고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피세틴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퀘르세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실 너무나 좋은 과일이라서 사과 하나쯤은 계속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퀘르세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피세틴 같은 장수의 유전자를 돕는 성분도 있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팩틴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사과 이 정도는 좀 구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좀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먹었을 때 좋은 항암 채소로 저는 브로콜리, 양배추 또는 방울 양배추,
그리고 K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브로콜리나 그다음에 방울 양배추, 케일 똑같이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항염작용, 항암작용을 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기 암의 경우에는 점막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위암도 마찬가지로 위 점막에서 혹이 생겨난 거고, 소화기 암은 점막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소화기 점막의 특징은 빠르게 세포가 분열한다는 겁니다. 암세포와 특징이 비슷하잖아요. 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잘못된 분열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로 자라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막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에는 점막 건강에 좋은 성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도 있고, 또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 MMSG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점막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채소 꼭 잘 챙겨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좋은 기름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럼 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 아주 순도 높은 오일을 꼭 드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독일의 리트비라는 학자가 아마시유가 암 환자들의 이 항염 효과, 항암 효과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유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 오메가3, 오메가6, 9이 다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 비중이 높아서 불포화지방산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아마시로도 드실 수 있고요. 아마시유로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좋은 또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산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두, 잣, 아몬드, 피칸 이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산패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드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땅콩버터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콩은 땅에서 나는 뿌리줄기식품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많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땅콩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땅콩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오염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배제하고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산패되지 않은 호두, 아몬드, 잣, 기타 여러 견과류들 꼭 드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의 오메가3 기름 잘 활용을 하시면서 또 아마씨에 들어있는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를 꼭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름은 이제 발연점이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은 사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등급으로 좋은 기름을 따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열로 튀긴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채소볶음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먼저 채소는 좀 수분이 대부분 있잖아요. 먼저 채소를 익힌 다음에 거의 맨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으로 두른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좋은 기름을 섭취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사실 올리브 오일 자체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두유나 식용유로 튀긴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결코 좋은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의 발연점이 낮은 것 때문에 보안해서 사용하는 이 요리 중에 하나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버터입니다. 기버터의 경우에는 우유 먹지 말라 하면서 기버터는 먹어도 되냐 하시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다 제거한 겁니다. 우유에 있는 수분도 다 제거를 해서 굉장히 순수한 지방의 형태이고, 보통 목초로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항생제나 여러 위험물질도 안전한 편입니다. 더 좋은 것은 250도라는 발연점 온도예요. 우리가 막 끓여도 250도 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름 요리를 할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발연점 높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버터입니다. 또 기버터는 인도에서 치료제로도 사용할 정도로 그냥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치료와 또 어떤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버터로 볶음 요리를 좀 마음껏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력이나 운명적으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로부터 모두 다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처럼 암도 대사질환입니다. 네, 가족력 유전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의 삶을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또 음식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는 암에 걸리지도 않을 수 있고 설령 잠깐 찾아왔더라도 충분히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이 사라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암이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암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시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